유럽 전역이 지금 거대한 충격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명문대 강단에서 지난 15년간 지리학의 성서처럼 여겨졌던 평야 문명론의 창시자 루카스 에드먼드 교수가 돌연 자신의 모든 연구 업적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제자와 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완전히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만이 위대한 문명을 만든다던 그의 확신을 단숨에 박살낸 것은 지구 반대편 산으로 뒤덮인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땅은 문명이 탄생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유럽 최고의 지성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든 것일까요? 험준한 산맥과 단단한 화강암, 그리고 혹독한 추위뿐이었던 그 땅에서 어떻게 세계를 뒤흔드는 기술 강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전 유럽을 경악시킨 그 경이로운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놀라운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여러분께 자부심 넘치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날 새벽, 저는 며칠째 잠을 설치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의 지평선은 평화롭기만 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전야처럼 어지러웠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에드먼드입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서 지리학과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전 세계를 돌며 쏟아부은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은 반드시 넓은 평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새학기 첫 강의는 언제나 긴장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의미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할 이야기는 지난 15년간 제가 믿어왔고 가르쳐왔던 모든 학문적 토대를 제 손으로 허무는 내용이었거든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화면에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평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평야를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왜 이곳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느냐고요. 앞자리에 앉은 똑똑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평야는 농사짓기 쉽고 사람들이 모이기 좋으며 교역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요.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가르쳐왔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중국의 황허, 인도의 겐지스강 평원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은 예외 없이 비옥하고 평평한 땅에서 꽃을 피웠다는 증거들이었죠. 학생들은 익숙한 내용인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교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평야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수레가 다니고 군대가 이동하며 상인들이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문명의 고속도로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문명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산악지대 민족들은 생존하기에도 벅찼기에 역사의 주역이 되기 어려웠다고요. 그들은 외부와 단절되었고 결국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 오랜 지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에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몇몇은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씁쓸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저들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프랑스가 강대국이 된 이유도 결국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 덕분이었다고 말이죠. 학생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왜 말을 멈췄는지 궁금해하며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고요.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 저는 호기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가 던질 폭탄이 무엇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내뱉고 말했습니다. 제 15년 연구를 단번에 뒤집어버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누군가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앞자리의 여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을 뒤집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저는 교탁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15년간 저는 평야가 문명의 절대 조건이라고 믿었고 수많은 논문과 책을 냈지만 6개월 전 우연히 이 나라를 연구하게 되면서 제 모든 학문적 확신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이제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바뀌어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나라냐는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요. 대신 이 나라가 처했던 환경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검은 바탕에 커다란 물음표 하나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평야가 거의 없고 땅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이며 기후는 극단적이고 땅은 농사짓기에 최악인 화강암 집안이라고 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그런 조건에서 무슨 문명이 나오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요. 아마 아주 작은 부족 국가 수준에 머물렀을 거라고 확신하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6개월 전에 저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나라는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래 지속된 단일 왕조를 가진 나라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초강국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강렬한 의구심이 서리기 시작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자료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들이 담긴 폴더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나라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요. 앞자리의 여학생이 답답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 나라의 이름을 지금 바로 알려주지 않으시느냐고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이름을 말해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머릿속에 박힌 선입견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것이라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혹은 지리적 변방이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아야만 제가 느꼈던 그 전율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에서는 제 15년 연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거냐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이론은 불완전했다고요. 평야 문명론은 세계 대부분의 사례를 설명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이 나라라는 거대한 예외 앞에서는 무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이제 자신만만함에서 불안함과 호기심으로 뒤섞여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기세를 몰아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위성 지형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록색과 갈색이 어지럽게 뒤섞인 마치 주름진 옷감 같은 모양의 반도였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반도의 윤곽을 천천히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산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중얼거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토 전체가 굵고 거친 산줄기로 가득 차 있었고 평평한 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첫 번째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나라의 평야 비율은 전체 국토의 단 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자리 학생이 눈을 크게 뜨며 3%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평선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산이 일상이 된 곳이라고요. 이어서 산지 비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 나라의 산지 비율은 70%에 달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옆에 띄운 유럽 대륙의 평균 산지 비율 25%와 중국의 33% 그래프는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이 나라는 대륙 평균의 무려 3배가 넘는 산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뒷자리의 남학생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정도로 산이 많다면 농업 생산량이 형편없었을 텐데 어떻게 수많은 인구를 유지하고 문명을 지속할 수 있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칭찬하며 바로 그 불가능한 생존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가혹했습니다. 이 나라의 지질은 대부분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강암이 뭐가 문제냐는 학생들의 표정에 저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화강암은 건축물에는 좋을지 몰라도
농사를 짓기에는 재앙과 같은 땅이라고요. 쟁기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돌을 깨고 흙을 일궈내는 데만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도로나 운하를 만드는 것도 평야지대와 비교하면 수십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드는 조건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점점 짙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네 번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나라의 강수 패턴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월별 강수량 그래프는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여름 석 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구조였죠. 학생들은 비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의아해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폭우는 모든 토양을 씻어내고 홍수를 일으키며 농작물을 초토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호덴 추위가 찾아온다고 덧붙였죠. 평야 3%, 산지 70%, 단단한 화강암 지반, 그리고 여름의 폭우와 겨울의 혹한. 저는 이 모든 악조건을 요약하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여러분이라면 문명을 시작할 용기가 나겠느냐고요. 앞자리의 금발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그런 곳에서 문명이 발전했다는 게 지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가혹한 땅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의실 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강의실은 순간 마법에 걸린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뒤에 여기저기서 믿기 힘들다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씀인가요?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반응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리학의 모든 상식을 뒤엎은 전설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현대에 들어와서 기술로 유명해진 나라 아닙니까? 지형이 가혹해도 현대 기술이 있으면 극복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 기술이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저는 다시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한국의 산맥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산들을 자세히 보라고 주문했죠. 이 험난한 지형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질과 문명을 만들어낸 거대한 요새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토 지도를 화면에 가득 채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피로 물들였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몽골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인지 아느냐고요? 서유럽의 끝자락이나 바다 건너 일본을 언급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몽골이 직접 침략하고도 끝내 완전히 통치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요. 화면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간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1400km 이상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 산맥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척추와 같았죠. 학생들은 알프스 산맥과 비교하며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백두대간은 하나의 거대한 요새 시스템, 이라고 답했습니다. 몽골군은 평야지대에서는 무적이었지만 한국의 산악지형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옥을 맛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적이 오면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쳤고 말 위에서 싸우던 몽골군은 험준한 바위산과 화강암 비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몽골 측 기록에는 한반도는 정복했으나 다스리기 너무나 가혹한 땅이라는 탄식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이 많아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보급로를 유지하기도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어지는 17세기 청나라의 침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12만 대군을 몰고 내려왔지만 겨울산의 혹독함과 험난한 지형 때문에 보급품의 절반 이상을 길 위에서 잃어야 했습니다. 결국 청나라 역시 한국을 직접 다스리는 대신 왕조를 유지해주며 조공만 받는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형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낸 천연 방어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20세기 초 일본의 침략 당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조차도 한국의 산악지역은 통치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저항이 거셌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군들이 산을 근거지로 삼아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척박한 지형 덕분이었으니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강조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그 수많은 나라 중
대제국들 틈바구니에서 단일 민족과 단일 왕조의 정체성을 수천 년간 유지한 사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요. 평야 문명에서는 적이 오면 숨을 곳이 없었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사는 피난처이자 저항의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충격적인 진실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며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지도를 띄웠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비극적인 역사였죠. 그리고 이어서 동아시아의 전염병 확산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과 주변국들이 붉게 물든 가운데 한국만 유독 색이 옅은 것을 본 학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누군가 기록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꼼꼼한 기록을 남긴 조선왕조실록을 가진 나라라고요.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 역시 한국의 지형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강암 지반을 확대했습니다. 화강암은 농사에는 최악이지만 물을 정화하는 데는 세계 최고의 천연 필터입니다. 빗물이 단단한 화강암층을 통과하며 불순물이 걸러지고 거기서 솟아난 지하수는 그 어떤 정수기보다 깨끗했죠. 유럽이 더러운 물 때문에 전염병에 시달릴 때 한국인들은 자연이 정화해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찾아오는 영하 20도의 혹독한 겨울은 병균과 해충을 대량으로 박멸하는 자연의 자동 방역 시스템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형이 방패가 되고 돌이 정수기가 되며 추위가 방역관이 되는 나라. 평야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무시했던 그 모든 조건이 사실은 한국을 지켜온 축복이었다는 사실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앞자리의 금발 여학생은 이제 완전히 몰입한 표정으로 펜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용해 살아남은 거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좁은 땅에서 518년이라는 경이로운 왕조를 이어갔는지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평야가 단 3%뿐인 나라에서 어떻게 수천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을 구했을까요? 저는 교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3D 프린터 모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층층이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가두어 만든 한국의 전통 계단식 논 모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모형에 새겨진 정교한 계단들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죠. 화면에는 실제 한국의 계단식 논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산 하나가 통째로 초록빛 계단으로 변해 있는 장관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계단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을 깨서 축대를 쌓고 진흙을 이겨 물이 새지 않게 다지는 과정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노동이었죠. 중간쯤 앉은 여학생이 그 엄청난 노동력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인 공동체 문화가 탄생했다고 답했습니다. 화면에는 두레와 품앗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산지 개간을 위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을 설명했죠. 오늘 우리 집 논을 함께 만들면 내일은 옆집 논을 만드는 식으로 화폐 없이도 노동을 나누며 서로를 살린 것입니다. 이 가혹한 지형이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민족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학생들은 평야지대의 개인주의적 농경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 협동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저장 기술의 비밀은 학생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장독대와 김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개월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위해 한국인들은 음식을 발효시키고 땅속에 저장하는 고도의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비타민을 보존하며 겨울을 나기 위한 전략적 생존 과학이었다고 설명하자 앞자리의 금발 여학생은 경이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온돌 시스템을 소개했을 때 유럽의 벽난로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은 그 효율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18세기 유럽 귀족들이 얼굴만 뜨거워지는 벽난로 옆에서 떨 때 한국의 평범한 농민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겨울을 났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숫자 518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단일 왕조로 지속된 기간입니다. 세계 주요 왕조들의 지속기간 그래프를 띄우자 조선의 막대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며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나 영국의 튜더 왕조보다 몇 배나 긴 이 숫자의 비결은 결국 지형이 만들어낸 안정성이었습니다. 산이 외세를 막아주고 화강암이 물을 정화하며 병을 막아주고 공동체가 굶주린 백성을 서로 보듬는 이 완벽한 생존 안전망이 500년이 넘는 평화를 유지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지형과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조화의 사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저는 화면에 2024년이라는 숫자를 크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죠. 과거의 이 척박한 환경과 500년의 역사가 오늘날의 한국과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고요? 화면은 순식간에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과 거대한 조선소의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은 단단한 화강암을 깨서 정교한 계단 신건을 만들던 그 지독한 정밀함의 연장선이라고요. 불가능한 산비탈을 옥토로 바꾸었던 그 인내심이 지금의 세계 1위 반도체 기술을 만든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뒷자리에 한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수천 년간 지형과 싸우며 얻은 생존의 결과물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확하다고 말이죠. 험난한 해안선과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배를 만들던 감각은 세계 1위의 조선 산업이 되었고, 산악 지형에서 버텨야 했던 생존 본능은 세계가 탐내는 방산 기술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내라는 신호였던 셈입니다. 15년간 제가 믿어온 평야 문명론은 평화롭고 비옥한 조건에서의 문명만을 설명했지만 한국은 인간의 의지가 환경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칠판에 적었던 나는 틀렸다 라는 문장 옆에 한국은 전설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한 명의 학생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경이로운 문명을 일궈낸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학자로서의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지형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제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혹한 환경조차 기회로 바꾸어낸 한국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도 큰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인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